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의 곳곳에는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대형 쓰레기 매립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북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채굴 가능한 광산이 발견돼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광산에서는 황산 니켈과 황산 코발트, 그 외 히토류 등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석유나 천연가스는커녕 원자재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진 한반도에서 이처럼 귀중한 광물이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 한마디로 기적이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그 경제 규모가 무려 600조 원에 달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난감한 상황들을 모조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광산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이제서야 발견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시키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 금지란 원천적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빌려올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반도체 소재 등 사실상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라 여겨지는 모든 산업이 축소됨을 의미했는데요. 참고로 한국이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원자재가 무려 2천여 개로 말이 투자 금지 지위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나 천연가스 및 각종 원자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한국은 최근 6개월 연속 29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내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 발굴되는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얼마 전 SK에코플랜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방전된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IT 기기 폐배터리를 파쇄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공기를 이용해 종이와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쉴 새 없이 파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폐배터리들은 최종적으로 철금속과 비철금속이 분리된 뒤 남은 블랙매스라는 이름의 검은 가루를 쏟아냈습니다. 블랙매스 가공이란 부피가 큰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쉽게 가공하는 과정으로 원래대로라면 매립이나 소각될 예정이었는데요. 화학적 공정을 위해 약 5m 높이의 원통형 탱크로 옮겨지는 찰나 탱크 속에서 특정 금속과 결합하는 용매와 섞이자 블랙매스는 단계적으로 흑연과 코발트, 리튬으로 분리되는 놀라운 현상을 보였습니다. 침전된 코발트와 리튬은 직사각형 형태의 프레스 필터에 와플처럼 달라붙어 있었으며 작업자가 기다란 솔로 필터 겉면을 긁어내자 깔때기를 타고 녹색 코발트 화합물과 흰색 리튬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수된 코발트와 리튬들은 놀랍게도 순도마저 99%에 달하는 완벽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같은 IT 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웨이스트 규모가 10년 후면 약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약 500억 달러 수준인 이웨이스트 산업 규모가 2028년 약 1,4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재활용 전문 기업을 찾던 중 하나의 기업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싱가포르의 이웨이스트 대표주자 격인 테스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미국과 중국, 영국 등 22개국에서 232만 미 규모의 처리시설 43곳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간 300만 개, 약 7만 톤의 이웨이스트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전처리는 물론 화학적으로 희소금속을 추출해내는 후처리 기술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SK에코플랜트는 해당 기업 인수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참고로 이웨이스트 산업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전기차 폐배터리 분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증가세와
배터리 수명 연한을 감안하면 2030년 폐배터리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망을 장악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고 유럽연합이 2030년부터 배터리 원료 재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대 넘게 판매된 전기차는 2025년 1120만 대, 2030년에는 3110만 대까지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9%의 성장이 예상되는 고속성장 시장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 전 세계 기업 어느 누구도 국가 영토 수준으로 쌓여갈 폐배터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전기차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 책임감 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나 많이 생산될 전기차 배터리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수천만 개의 전기차 폐배터리들이 연평균 29%씩 증가하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2030년에는 국내에서만 10만 개에 육박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장 환경오염 문제가 걱정이지만 반대로 이는 무궁무진한 사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월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품의 50% 이상, 원자재 40% 이상을 북미와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국과 원자재 교역이 금지될 예정인 한국에겐 오직 이 기술의 상용화만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한 번에 완충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와 안전 문제에 민감하다 보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품질이 사용됩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초기 성능의 7080%로 효율이 저하되면 차량에 계속 사용하기 어렵지만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힘든 배터리셀 또한 리튬, 니켈,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다시 전지의 원재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최근 충북 오창 공장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만든 전기차용 충전 ESS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년간 연구 끝에 만든 ESS는 10만 km 이상 달린 전기 택시에서 떼어낸 배터리로 만든 일종의 대형 충전기인데요. 이 기술을 얻기 위해 LG는 한 가지 묘수를 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 몰래 완성차 1위 업체인 GM과 합작하여 설립된 얼티엄 셀즈 측과 북미 최대의 배터리 리사이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가 온통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 분야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시야 밖에서 허를 찌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미 전역에서 폐기되는 막대한 양의 배터리 부품 및 완제품을 독차지하여 니켈과 리튬 등 원자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독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IT 기기 등 소형 배터리를 취급하던 SK에코플랜트도 이에 질세라 최근 미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인수에 가담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31일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어센드 엘리먼츠와 총 5천만 달러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어센드 엘리먼츠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미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관련해 수십 년간 로열티를 받아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참고로 어센드 엘리먼츠는 현재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은 물론 불순물만 따로 제거한 후 공침을 통해 전구체까지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등 다수의 글로벌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테스의 폐배터리 물량과 어센드 엘리먼츠 투자로 북미 거점 확보까지 이로써 한국은 2050년경 6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한 상태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폐배터리 시장을 과소평가 중이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이러한 행보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후의 미래보다 앞으로 1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10년 후면 감당 못할 폐배터리 처리를 두고 전 세계는 한국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바로 미국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 CATL의 지난해 실적이 한국 배터리 3사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매출은 58조 원이었는데 CATL의 매출이 69조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적에 웃는 것은 잠시뿐 CATL은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유럽 진출부터 엎어질 위기입니다. 중국 CATL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던 헝가리 동부 미케페르치 지역 주민들이 공장 건설을 두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갈등의 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헝가리 미케페르치 지역에 중국 CATL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을 때만 해도 헝가리 집권당은 헝가리 역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대대적인 업적인양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커져 집권 여당 안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1월에 열린 두 차례의 지역 공청회는 당국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함성과 주먹 싸움 속에 막이 내렸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용수 부족, 환경 오염 발생, 중국인 노동자 유입 등을 우려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지역 사회가 나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시 전체가 차이나타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심지어 헝가리 중앙은행장까지 나서서 배터리 공장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25%로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친중 노선을 택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광범위한 미디어 수단을 동원해 CATL 공장 반대 움직임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논란은 중국이 진행 중인 고속철 공사를 지연시키는 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헝가리가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공사였는데 이 공사 역시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속철 건설 사업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ATL에 이어 중국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거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안이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공장 역시 보조금 지급 논란과 반중 정서 확대 여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커다란 악재는 중국 내부에 있습니다.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CATL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위친 CATL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CATL 2위를 지키고 있는 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초기에 기세 좋게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배터리 업계를 CATL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특정 기업의 생산 과잉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마불사가 된 CATL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CATL 회장을 직접 불러놓고 마인처럼 되고 싶냐고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이 발언이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CATL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위스 취리 증시 상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CATL은 스위스 취리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소 6조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견제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CATL로서는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 조달처가 되어줄 줄 알았던 스위스 증시 상장까지 물 건너 가버리자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CATL을 믿기 어려워진 유럽연합은 한국 배터리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유럽판 IRA라 불리던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되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여개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럽판 IRA에는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유럽의 의지가 확실히 엿보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멋있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맹국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로서는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유럽의 탈중국 한국화 전략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의 CEO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사의 전기차 EX90에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쓴다고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에만 의존하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볼보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부에서조차 CATL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고 유럽판 IRA 법안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리 자동차 입장에서도 CATL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능력이 시급해졌는데요. 자원 분야에서도 승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업을 두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미 리튬 생산 국가들이 구성하는 리튬 OPC의 주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 이상을 보유한 남미 국가들은 석유 수출국기고 OPC와 유사한 리튬 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쓰이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미 국가들이 힘을 모아 리튬 생산량을 조정하고 가격을 책정할 경우 석유 수출 기구가 그랬듯 리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튬 OPC의 주도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입니다. 이 중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5%를 보유한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런데 리튬 OPC 국가들은 단순히 리튬이란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리튬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도 곧 배터리 전기차 제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2027년까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리튬 OPC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전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소금호수 채광권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3천억 원에 인수한 이 호수는 이미 가치가 113배나 뛰었습니다. 이 염호는 매입 당시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으로 추정됐으나 처음 추정치보다 6배나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서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있어 협업을 진행한다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원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CATL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을 압도하는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CATL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지금까지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듯합니다. CATL이 특히 강했던 LFP 배터리 시장에 한국 배터리 3사가 속속 뛰어들어 중국의 점유율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기술력의 척도인 특허수에 있어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CATL의 배터리 특허는 약 4,000건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24,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국 배터리 업계는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에서 양적으로 앞서갔는데요. 중국이 좌지우지하던 LFP 배터리 분야까지 한국이 가져온다면 양과 질 모두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를 비롯해 한국산 포탄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에 한국산 포탄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의 포탄 부족으로 한국의 반사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의 국지전까지 아슬아슬한 확전의 갈림길에서 줄타기 중인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까지 연달아 터져나오는 분쟁으로 제정신이 아닌 테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까지. 사실상 미국은 전쟁의 직간접적 분쟁에 개입 중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군사력 위기설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냉각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녹이고 밀착 관계를 형성한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에는 지옥이 펼쳐지겠지만 중국에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던 중국은 저렴한 값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된 덕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핵무장을 완료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입은 북한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이란제 무기와 북한제 포탄이 쓰이는 것만 해도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미국의 가장 큰 무기인 경제 제재를 무력화합니다. 적과 아군을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설명하면 미국이 더 이상 적의 성장을 견제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전쟁 후 포스트화 시대를 지나 전쟁 전 프리워 시대를 맞이한 지금 두 개 이상의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후, 전쟁 전의 개념은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대 국가의 물리적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연합 대 국가연합의 분쟁, 다시 말해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기가 화두로 떠오를 만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미국의 제조 능력이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순간까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경종을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황에 비해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준비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빙빙 돌리긴 했지만 결국 양안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시 지금 준비태세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인데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군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신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AGM-84 이후 무려 44년 만에 호기롭게 개발한 AGM-158C LRASM은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AGM-158C 생산 기간이 최저 2년이며 2023년 1년간 기껏해야 88발 구매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산치입니다. 일정 수준의 양 역시 보장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테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앓는 소리를 하는 게 국방비와 분담금 증액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 예산 증가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만들고 평화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 승차 중이던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 자국 방위 안보까지 미국에 떠말겼었던 캐나다 등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은 소위 말하는 평화분담금을 동맹국들에 더 얻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탄약 부족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는 미국의 탄약 부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군수 물자, 생산 역량 부족이 비단 미국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소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조만간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나토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푸틴 역시 나토 국가를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재차 발표를 했지만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유럽 나토 물자 관리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물려졌다며 포탄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10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형편없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일주일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공란의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 만에 사형발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를 위해 2022만 2023에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에 더 늘리기 위해선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한데요.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에 155모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 보유량은 사실상 엄청난 수준인데요. 현재 한국의 포탄 생산 전문 기업인 풍산의 설비에서 생산하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중공업공단과 화학공단에서까지 집중적으로 생산해낸다면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등 자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세계 방산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포탄 부족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체코가 우크라이나 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 발의 포탄을 빠르게 조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럽연합에게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체코가 조달하기로 한 포탄이 명품 모탄으로 이름 높은 한국산 포탄이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코로 넘어갈 한국산 포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코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나토 회원국들을 대신해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체코로 자금을 보내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포탄을 직접 조달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체코의 제안을 나토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지원을 중단한 데 따른 대비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포탄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체코에서 포탄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인데요. 체코는 이미 100만 발의 포탄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해당 포탄은 유럽이 아닌 외부에서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포탄이 한 달에 3만 발 정도로 알려져 있는 테 공화당이 자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미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는 없다며 체코에게 보내지는 포탄은 미국산 포탄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체코가 외부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국가로 가장 유력한 것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 이외에 터키나 남아공에서도 조달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100만 발이라는 수량을 생각한다면 한국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의 국지전까지 포탄이 생산되기 무섭게 세계 곳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CSIS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군사력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위기설이 제기될 정도인데요. 여유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명중률 100발 중 100발인 한국산 포탄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서도 탐낼 만합니다. 작년 우크라이나가 영토 쟁탈을 위한 반격 작전이 가능했던 것도 한국에서 미국에 판매했던 100만 발의 포탄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산 155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155 포탄을 지속해 공급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전쟁에서 발을 베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중지를 모아 자금이 지원되면 얼마든지 독자적인 포탄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포탄 조달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국가인 체코가 종대를 메고 유럽연합을 대신해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러시아가 전세를 역전한 것이 포탄을 대규모로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포탄 공급은 전쟁의 강력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작년 가을부터 떨어진 포탄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 공식적으로 군사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총 300만 발의 포탄을 매달 40만 발씩 납품하기로 약속했고 러시아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에게 순항 미사일과 인공위성 등 기술들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도 한 가지 간과했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만든 포탄의 품질이 예상보다 미씬 떨어졌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분석에 따르면 40% 이상이 불발탄이 나왔을 만큼 성능 미달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산 포탄의 생산 품질이 너무 저열하여 점화제 성분과 화약의 편자로 인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명증시키는 것은 운에 좌우된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탄을 발사 전 폭발로 인해 수많은 러시아 포병들이 피해를 끼치고 있고 이에 러시아군들이 적과의 대지 중에도 감히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북한산 포탄마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포탄을 아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산 포탄으로 하루 1만 발씩 우크라이나 군이 주둔한 주요 지역에 퍼부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은 하루 2전 발을 발사하다가 이마저도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어려워져 결국 10km 이상 전선에서 후퇴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중요 방어선인 아우디우카에서 퇴각했으며 러시아는 기세를 몰아 러시아군 5만 명 이상을 투입해 전선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예비군 중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모탄이 부족한 이때 대공세를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되기에 체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100만 발의 포탄이 유럽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북한산 포탄으로 하루 1만 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지원하면 러시아 저렴 하루 1만 발 이상을 발사해도 100일이나 버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인 드론 생산을 추진하면서 자목 드론으로 개조해 한 달에 5만 대 이상 전쟁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작은 폭약과 짧은 사거리로 인해
점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155포탄은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웬만한 방어를 갖춘 진지도 직접 파괴할 수 있으므로 러시아군에서도 서방에서 지원한 포탄의 정확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은 어떤 발사 재개에서 문제가 없으며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테요. 한국산 155포탄은 무인기를 통해 표적을 알아낸 다음 한 발로도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코 국방부는 몇 주 안에 포탄이 공급될 것이라며 유럽 외부에서 공급받는다는 점을 시인했는데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의 사용이 제한되기에 개별 국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는 중재자 역할을 체코가 맡았고 제3국을 통해 포탄이 벌써 선적되었으며 몇 주 안에 일자 물량을 우크라이나로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코에 보내진 포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못한 조달 능력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코는 어느 국가에서 포탄을 조절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에서 포탄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미 언론에서는 남아공도 후보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포탄 생산량이 현저히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00만 발의 포탄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배로 선적되는 테 일자 물량 수십만 발이 이미 선적되어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12주 내로 포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이미 출발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코로 출발한 포탄은 풍선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테 육군에서 보유한 물량이 아닌 자체적인 생산분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풍산은 수십 년 동안 포탄을 공급하고 있는 전문 방산업체로 그동안 우리 군에 지속해 포탄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자동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고 시간당 생산량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곳의 공장에서 한 달 3만 5천 발의 포탄을 생산 중이며 2026년까지 한 달에 10만 발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세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한 달에 10만 발 이상의 생산량을 보유하였기에 미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포탄을 얻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